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지능정보사회 정책연구센터 기획포럼에 오늘은 귀한 분을 모시고 말씀 듣고 토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세진테크의 SI 사업 본부장이신 정주영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정 선생님은 지금 이쪽 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정책 쪽도 상당히 공부도 하시고 연구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정주영 본부장님의 발표를 한 30분 내에 정도 듣고 질의응답하겠습니다. 네, 시작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식회사 세진테크의 SI 사업본부의 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정주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오늘 포럼에서 주제로 삼은 내용은 지능형 영상 분석의 최신 트렌드와 또 스마트시티 구축 사례에 대해서 한번 발표를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발표 전에 제가 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는 이제 주식회사 세진테크의 SI 사업본부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으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전국연구소장 협의회 정회원으로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에서 사회안전행정학을 전공을 하고 있고요. UDP 테크놀로지라는 영국에 있는 지능형 영상분석 회사에 15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기반으로 현재 지자체 쪽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강남구에 이제 다중인파 밀집도 영상분석 플랫폼 구축 PM을 했었고요. 또 노원구의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정보 분석 알리판 구축 PM을 맡았고, 또 하남시의 빅데이터 기반의 미디어폴 플랫폼 구축 PM, 또 강남구의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고도화 사업 구축 PM을 맡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해서 현재 지자체의 스마트시티 플랫폼 구축 사업에 총 25개 정도의 주요 사업들을 PM을 수행하였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제가 오늘 강의 주제로 선택한 이 방법용 CCTV, 그러니까 방법용 CCTV가 이제 영상 분석의 어떤 기초가 되는 어떤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현재 도시 안전 방법 CCTV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00년대 이전에는 다 알다시피 아날로그 CCTV가 국내나 해외나 모두 설치되어서 단순 영상을 녹화해서 그 영상 녹화를 일반 사람들이나 또 지자체 그리고 또 경찰들이 영상을 보고 어떤 그런 사건들이나 사고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초 자료로 활용을 했었는데요. 2000년대 초중반으로 들어오면서 이 아날로그가 디지털 CCTV로 변화를 하게 됩니다. 디지털 CCTV로 변환이 되면서 이제 기존의 동축으로 구성되어 있던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디서든 볼 수 있도록 이런 디지털 CCTV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2000년대 후반부터는 이제 지능형 CCTV라고 해서 지능형 1세대의 어떤 영상 분석 시스템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지능형 1세대 영상 분석 시스템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people counting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people counting은 말 그대로 영상을 분석해서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카운팅할 수 있는 이런 기술입니다. 이런 people counting 기술을 1세대라고 지정을 하면 2010년도에는 지능형 2세대가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지능형 2세대는 선별관제, 스마트관제라고 하죠. 우리나라의 서초구청에서 처음으로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2010년대에 했는데요. 이때 지능형 2세대의 어떤 영상 분석을 도입함으로써 관내 어떤 지자체 내에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어떤 사람들이 어떤 행위 때문에 사고가 발생해서 이 사람을 추적하거나 이런 선별관제를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20년대 현재는 이 기술을 좀 더 고도화해서 딥러닝 기반의 AI 기반의 지능형 영상 분석 시스템이 나오게 됩니다. 이 AI 기반의 지능형 영상 분석은
객체를 분석하고 뭐 월담이나 배회, 쓰러짐, 폭행, 눕기 이런 지능형의 기능이 고도화되어서 좀 더 정확하게 어떤 영상 분석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해서 최근 기술은 단순 관제를 넘어서서 고도화된 딥러닝 기반의 AI 기반 지능형 영상 분석 솔루션이 적용돼서 현재는 지자체의 어떤 관제 센터에 도입이 되고 있고 도입이 된 지자체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별 관제라고 하는 것은 관제 시스템에서 특정 상황이나 이벤트를 자동으로 탐지하고 운영자가 그 상황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선택적으로 화면을 제공하는 기능이고요. 예를 들어서 모든 CCTV 영상을 동시에 관찰하기 어려우니 특정 객체의 감지, 불법 주차, 배의 월담 등을 영상 분석을 자동으로 선별해서 관제센터를 운영하는 운영자에게 알리는 관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선별 관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현재 각 지자체의 관제센터에는 관제 요원이 1인당에 한 300개에서 500개 정도의 CCTV 영상을 관제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1인당 300개에서 500개의 어떤 영상을 분석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별 관제를 도입함으로써 1인당 60개 정도의 적정 수량을 유지하고 나머지는 지능형 영상 분석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선별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선별 관제의 활용 관점은 사람이 없는 어떤 시간대에 사람이 나타나면 알림을 해주는 기능이든지 월담이나 싸움과 폭행, 배회, 이런 무단투기 이러한 행위들을 선별 관제를 함으로써 굳이 사람이 많이 근무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지능형 영상 분석을 통해서 선별 관제를 함으로써 어떤 좀 더 2세대에서 벗어난 고도화된 3세대 지능형 영상 분석이 도입돼서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3세대 영상 분석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3세대 영상 분석에 대해서는 2세대의 어떤 선별 관제하고는 완전히 틀린 내용들이 있는데요. 일단 디테일하게 이벤트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쓰러진 감지, 그리고 공격적인 싸움, 그리고 버려진, 그러니까 쓰레기 투기, 그리고 침입, 이런 행위들을 다 영상 분석을 할 수 있고요. 2세대 때 이런 영상 분석 자체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왔지만 현재 3세대에는 좀 더 정교하고 오탐률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별관제의 필요성과 활용 시나리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선별관제는 사람과 자동차, 이륜차, 버스 등 여러 가지를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람들이 메고 있는 가방, 그리고 비닐팩, 그리고 또 스켈레톤이라고 해서 이게 사람인지 아니면 동물인지 또한 해외나 이런 데서는 호주 같은 데서는 이게 캥거루인지 코알라인지 이 정도까지 구분할 수 있도록 스켈레톤을 통해서 영상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선별관제 필요성을 보시면 제가 간단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영상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침입감지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일단 이제 빨간색의 영역을 표시를 해놓고 이 영역에 사람이 들어오면 이러한 이벤트를 알림 메시지를 통해서 알려줄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알림 메시지를 통해서 이 영상이 자동적으로 이벤트로 영상이 전송되거나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가상 펜스를 설치를 해놓고 가운데 영상의 우측을 보면 사람이 월담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월담이 이루어졌을 때 이런 이벤트를 알림으로 띄워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배회자 감지라고 해서 특정 구역에 어떤 사람이 어떤 구역을 계속 배회하게 되면 이 이벤트를 감지해서 알림 서비스를 해주는 기능입니다. 다음은 점유인원 카운팅이라고 해서
맨 왼쪽 영상을 보시면 라인을 그려놓고 이 라인에 왔다 갔다 하는 그 객체를 카운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다중인파 밀집이라고 해서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던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실 텐데 어떤 영역을 그어놓고 이 영역 안에 사람이 초과를 하게 되면 이 초과된 알림 메시지를 띄워줌으로써 사람들한테 다른 곳으로 해산하려고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다음 점유인원 카운팅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나 뭐 놀이동산 같은 데에 실제로 사람들의 유동인구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파악하는 건데 입구와 출구를 따로 적용을 해놓고요. 사람이 입구로는 몇 명이나 들어왔고 출구로 몇 명이 나갔고 남아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이런 카운트를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폭력행위를 감지를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요새 묻지마 사건 같은 것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긴급으로 이벤트 알림을 설정해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감지구역 내 일정 시간 동안 사람이 머무르다가 나가면 이 행위를 또 알림 메시지로 이벤트를 설정해서 띄워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화재 감지 시스템인데요. 영상을 통해서 화재가 일어났을 때 이 화재 불빛을 보고 또한 또 연기 감지를 보고 알림 메시지를 띄워주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쓰러짐 감지입니다. 쓰러지는 것을 실시간으로 인식해서 돌발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해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영상 분석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쓰레기 불법 투기를 했을 때 이러한 불법 투기에 대한 이벤트를 띄워줌으로써 불법 투기를 막을 수 있는 이런 영상 분석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하드웨어와 지능령이 결합된 지능령 영상 분석 CCTV인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초저조도라고 해서 현재 위의 영상과 하단에 있는 영상은 같은 시간에 밤에 찍은 영상입니다. 그 상단에 있는 영상은 초저도 카메라를 적용한 영상 분석을 또 적용한 화면 영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하단에 있는 카메라는 같은 시간대에 일반 카메라를 설치해서 영상 분석을 한 내용입니다. 야간에는 영상 자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영상 분석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느냐에 따른 어떤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됐는데 최근에 영상 분석으로는 이러한 기술력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하드웨어와 결합해서 어두운 야간에도 밝게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최신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면 눈이 많이 오는 날인데 상단의 영상은 눈이 오는 것까지 영상을 보정해서 객체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현재 구성을 하고 있는 이런 영상 분석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영상 분석을 통해서 어떤 지자체의 범죄, 사고 같은 것들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예전에는 지자체 관제센터에 사람들이 근무하면서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 영상을 찾아서 보는 관점이었다고 보시면 되지만 현재는 선별 관제를 통해서 이런 영상 분석에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손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 제가 준비한 내용은 포렌식 AI 고속 검색 필요성과 활용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렌식 AI 고속 검색이라는 것은 어떤 영상에서 특정한 사람들을 찾아서 발빠르게 그 사건들을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고속 검색의 필요성은 이제 현재 고령에 따라서 치매 노인이나 또한 영유아 실종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건에 대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고요. 또 범죄자하고 범죄 추정자의 도주나 동선을 추적을 할 수가 있어서 2차 사건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놀이동산이나 어린이공원에서 수시로 일어나는 이제 유아 실종, 이런 유아들을 상하이 색깔로 검색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아파트 주변이나 또 시내에서 치매 노인들이 실종됐을 때 이러한 동선을 발빠르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범죄자들이 도주했을 때 2차 사건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도주 동선을 실시간으로 확보할 수 있고, 관광지 같은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도 실종 사건이 발생 시에는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영상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작년에 그 안양시의 탈주범 김길술 사건이라고 아실 텐데요. 그 플라스틱 숟가락을 이제 입에 넣어서 병원에서 이제 탈주한 이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2023년 11월 4일 날 안양시 병원에서 수갑을 풀고 도주를 했고요. 번개역에서 의정부로 가서 의정부에서 또 양주, 그리고 덕정, 그리고 노원, 서울 서초구까지 62시간 동안 이동 경로를 헷갈리게 이렇게 이동을 하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 도주한 이 김기수를 찾으려고 여러 지자체의 CCTV 관제센터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추적을 했는데요. 그렇게 추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검거하는데 63시간이 걸렸고, 사실 63시간 동안 어떤 2차 사건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라는 초조함에 국민들은 계속 뉴스나 이런 신문 기사들을 많이 검색을 했을 겁니다. 또한 그 고양시에서 그 다방의 여주인을 살해하고, 또한 또 양주로 옮겨서 또 양주에 있는 다방 여주인을 살해한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때 당시에 5일 동안 이런 신변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범인을 잡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 동선을 쫓으면서 계속 이제 물어물어 사진도 확보하고, 관제센터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범죄자의 신원을 파악하려고 노력했었는데요. 이 사건을 해결하고 이 피의자를 검거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총 5일이 걸렸습니다. 5일이 걸리면서 사실 1차 살인 이후에 빨리 이 범인을 검거했으면 2차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5일이나 걸린 어떤 이런 시간적인 것 때문에 2차 살인이 5일 뒤에 또 발생하게 됩니다. 최근 3년 동안의 그 실종 사고의 발생 추이를 보면 굉장히 지금 증가 추세로 늘어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실종 사고에 관련된 안전 재난 문자도 많이 받아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또는 이제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실종 노인에 대해서 URL을 보내고, 이러한 재난 문자들이 지자체에서는 굉장히 많이 하루에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에 대한 실종 사고가 증가함에 있어서 그 실종 사고는 하나의 이제 사회 안정망 구축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최근에 나타난 그 지능형 영상 분석의 트렌드를 보시면요, 일반 방목용 CCTV 영상을 AI 서버에서 분석을 해서 이 분석된 데이터를 관제센터로 전송을 해줍니다. 그럼 관제센터에서는 이 포렌식 검색을 통해서 기존에 사람들이 찾던 거를 지능형 영상 분석이 자동으로 찾아주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포렌식 고수 검색의 솔루션 구조도를 보면 우선 첫 번째로 날짜와 시간을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영상의 어떤 검색 채널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또 GIS 기반의 어떤 검색 범위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검색 조건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사람인지 자동차인지, 자동차 중에서도 승합차인지 승용차인지, 또는 사람의 입고 있는 옷의 색상이 빨간색인지 노란색인지, 자동차의 색상이 검은색인지 흰색인지, 이러한 메타데이터 값을 넣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영상 분석 솔루션에서 이거에 대한 메타데이터 값을 찾아내고요. 그러면 이 메타데이터 값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디 영상에서 찍힌 걸 보고 이 사람의 이동 경로를 GIS를 통해서
표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의 채널을 설정을 하고 선택을 하고요. 다음은 찾는 대상에 대해서 선택을 합니다. 사람을 찾았고요. 이 사람이 지금 현재 빨간색 옷을 입고 있다. 일단 검색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현재 최신 기술로는 99개의 영상을 총 7초 만에 다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 안에서 이 빨간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을 다 찾아낸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영상에서 찾아낸 사람 중에 특정 사람을 또 설정을 합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영상들, 이미지가 캡처된 이미지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런 이미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메타데이터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이 특정 인물에 대해서 아까 봤던 99개의 영상 중에서 거의 5분이 안 돼서 이 사람의 유동 경로를 모두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탐률은 조금 있겠지만 실제로 사람이 파악하는, 육안으로 파악하는 것과 이 AI 기반의 데이터로 파악하는 것은 사실 사람의 오탐률이 더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서 현재 지자체 한 6개 지자체 현재 이 선별 관제와 이 고속 검색 시스템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런 시스템 구성도를 보면 기존의 현장 시스템의 어떤 CCTV 영상과 일반 AI 카메라의 영상들을 AI 검색 서버에서 영상 분석을 하고 기존의 지자체에 구축되어 있는 어떤 스마트 시티의 통합 플랫폼 서버 그리고 또는 VMS 등의 영상들을 전송을 해주고요. 관제 요원들이나 관제센터에서는 이러한 영상들을 보고 빠르게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났을 때 대처를 할 수 있는 어떤 골드타임 확보가 더 빨라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지금 대구 MBC에서 그 고속검색에 관련된 영상에 대한 뉴스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이 코덱이 없어서 따로 유튜브에서 찾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곳곳에 CCTV가 있습니다. 이 CCTV는 범죄 예방에 도움을 주고 또 사건의 실마리를 푸는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대구 남구에서 대구 최초로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을 도입했는데요. CCTV로 더 많은 사건, 사고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변예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캄캄한 어둠이 내려앉은 새벽, 한 남성이 길가에 세워진 차량 손잡이를 당깁니다. 이를 지켜보던 관제센터 요원의 요청으로 경찰이 출동했고 40대 남성은 절도 미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지난해 대구 남구에서 관제센터의 CCTV를 활용해 예방되거나 해결된 사건은 1,355건. 1,000개가 넘는 CCTV에 찍힌 실종자나 범죄자 등을 일일이 눈으로 찾았는데 AI 고속 검색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더 많은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기존 육안 관제로는 10시간 정도 걸렸다면 이 고속 검색 시스템은 5분 안팎으로 빠른 검색이 가능합니다. 이 골목에는 CCTV 세대가 있습니다. 제가 이 노란 옷을 입고 걷거나 뛰어보겠습니다. 예상되는 이동 경로를 지정하고 사람 노란색 상의와 같은 검색 조건을 선택하면 바로 화면에 잡힙니다. 동시에 언제 어디로 움직였는지도 파악합니다. 전국 최초로 자치구에서 설치한 CCTV 영상뿐만 아니라 블랙박스 영상 등 민간에서 설치한 CCTV 영상도 고속 검색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어 범죄자 또는 실종자를 조기 발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구 남구는 시범 운영 기간을 거친 뒤 오는 8월부터 정식 운영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네, 방금 영상을 보여준 것과 같이 지금 이 영상은 올해 초 영상인데요. 대구 남구청에서 처음으로 이 고속 검색 시스템을
고속 검색 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되었고요. 그 이후로 서울시도 지금 그 행안부 지침사항으로 서울시 자체 예산을 통해서 현재 6군데 정도 이 고속 AI 시스템을 적용을 했고, 내년에는 나머지 25개 자치구 중에 남은 지자체들도 모두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예산이 지금 집행되고 있습니다. 해서 이러한 지능 영상 분석을 통해서 선별관제 그리고 고속 AI 시스템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어떤 스마트 시티 적용 사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영상 분석을 통해서 다중인파 관리 시스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 이미지는 작년 말에 종강역 5개소에 지능형 영상 분석 카메라를 설치하고 솔루션을 설치해서 실제로 구역 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구역 내에 모이는가, 또한 이렇게 모였을 때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났을 때를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시범 사업을 시행을 했었고요. 이걸 토대로 우측의 사진을 보시면 현재 이 우측 사진은 강남의 로데오 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다중인파 밀집 미디어 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미디어 보드는 특정 구역 내에 사람이 많이 몰렸을 때 1제곱미터당 5명 이상이 모였을 때 5단계를 분류해서 사람들이 몰리면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알림 서비스를 해주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이런 알림 시스템이 설치된 곳이 서초구, 그리고 강남의 로데오 거리, 강남역, 그리고 홍대, 신사동 가로수길, 이 정도의 서울시에 현재 설치가 돼서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우회전 교통사고 방지 시스템이라고 해서 요즘 길거리에서 돌아다니시면서 많이 보셨을 텐데, 차량이나 사람들이 우회전 길에서 사각지대에서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카메라를 통해서 사람이나 차량을 인식해서 미리 알림 메시지를 띄워줌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능형 영상 분석의 스마트 시티 적용 사례를 보시면 현재 이 스마트 시티 관제 시스템은 기존 시스템은 어떤 CCTV와 통합 관제 시스템, 그리고 통합 플랫폼, 스마트 도시 안정망 시스템, 그리고 스마트 서울 안전센터 통합 플랫폼을 통해서 경찰이나 119에 이런 영상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구축되었다라고 하면, 최근에는 하단에 보시면 영상 분석 서버가 새롭게 구축됨으로써 영상을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 또한 아까 보여드렸던 다중인파를 관리하는 시스템, 또한 이런 다중인파 관리에 관련된 어떤 영상 분석을 표출해 줄 수 있는 전광판 운영 시스템들이 결합돼서 이런 통합 플랫폼의 어떤 시스템이 신규로 새롭게 구축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를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좀 급하게 준비하느라 좀 미흡한 면이 좀 있었는데, 실제로 뭐 질문 사항 있으시면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주영 본부장님 아주 유익하고도 아주 흥미진진한 그런 CCTV의 지능형 진화와 현재의 어떤 그 모습, 또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지금 방범이라든지 포렌식이라든지 또는 이제 새로운 이 스마트 시티의 안전을 위한 서비스 영역에 상당히 이 지능형 CCTV가 많이 쓰이고, 어떻게 보면 CCTV보다 더 중요한 그 후단에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해서 직접적으로 거기에 대응할 수 있게끔 하는, 단순히 예방 차원만이 아니라 실제로 신속한 대응, 뭐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 온라인에 접속하신 우리 이 청중들 질문을 받기 전에 우선 제가 먼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상당히 그동안에 지자체 단위로, 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도 있지만 또 25개 자치구들이 또 별도로 했던 그런 시스템들을
기술이 진화하면서 상당히 이제 통합적으로 지금 관리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어떻게 보면 시장도 민선으로 새로 임기를 하시는 분이고, 구청장들도 또 지역에서 선출되신 분이잖아요. 각자 독립된 이 법인격을 가진 지방 정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기술 진화하면서 자연스럽게 통합, 단순히 그전에는 문제가 발생하면 그걸 전파하는 수준이었다면 지금 상당히 이제 통합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연결이 아니라 통합으로 가는데 중요한 계기가 뭔지, 그런 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 서울시나 또는 지자체, 선도하는 지자체의 역할들이 어느 정도였고, 또 이런 사업의 아이디어나 실제로 서비스를 끌고 가는 민간, 우리 세진테크를 포함한 민간의 역할이 어느 정도였는지.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이게 이제 한 단계 점프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 계기라든지 실제로 그거에 작동됐던 기제 같은 것들을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수님이 굉장히 좋은 질문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저는 이제 지능형 영상 분석의 어떤 이런 일들을 실무로 한 20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2004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이제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런 영상 분석 시스템을 시도한 때가 2006년도 정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영상 분석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실제로 어떤 기업들도 많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책적으로 어떠한 이런 계기가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사업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전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영국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떤 이런 사고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어떤 스마트 시티에 구축하는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능형 영상 분석을 통해서 미연에 축구 경기를 보러 갔을 때 관중들이 납입하거나 이런 행위들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굉장히 여러 차례 고도화를 해왔었어요. 그래서 현재 영국은 굉장히 많은 영상 분석의 오탐률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역할을 해온 게 사실은 실제로는 우리나라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영국이나 미국, 네덜란드, 벨기에 이런 곳에 가서 사실 많은 활동을 해왔고요. 한창 이제 실리콘밸리 붐이 불었을 때도 우리나라 업체들이 대부분 이런 분야들을 선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들이 외국에서 이런 활동들을 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법인을 따로 옮겨가거나 새로운 법인을 만들거나 해서 우리나라에서 할 수 없는 활동들을 아예 외국으로 옮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벤처기업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 벤처기업들 중에 하나도 이제 제가 근무하고 있던 회사였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그런 트렌드가 많이 바뀌게 된 계기가 어떤 사건이냐면 이태원 참사였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고 난 뒤에 이러한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고 알림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기술들이 사실 좀처럼 찾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실제로 일본이나 영국에서는 이런 다중인파에 관련된 어떤 영상 분석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많이 이렇게 다루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였을 때 영상 분석이 아닌 열을 감지한다든지 열화상을 통해서, 그리고 또 어떤 구역 내에 몇 명이나 들어갔을 때에 몇 명이 들어가서 알림 메시지를 띄워준다든지 이러한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다중인파를 관리를 하고 있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다중인파에 관련된 어떤 그런 기준이나 법규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번에 그런 큰 참사가 일어났었다고 생각하고요. 이 참사가 일어난 뒤에 사실 이제 행안부나 어떤 정부에서도 이런 사고들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찾아본 기술 중에 하나가 이제 지능형 영상 분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해외에서도 이런 지능형 영상 분석을 통해서 이미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또 그런 것들을 많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현재 정부에서는 지능형 영상 분석에 대한 예산들을 굉장히 많이 늘려서 지금 서울을 포함해서 전국에 어떤 지능형 영상 분석의 예산들을 많이 내려주고 있는데요. 이제 제가 현재 정치적인 면에서 봤을 때도 사실 이러한 면들이 예산을 투입했을 때 어떤 정말 효과적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특성상 실제로 이제 실전에서 필드에서 뛰다 보면 굉장히 이런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해외에 굉장히 많은 기술들, 좋은 기술들도 많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어떤 기술들도 어쩔 수 없이 도입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방금 교수님이 아까 이야기해 주셨다시피 그 기관의 기관장이나 또 담당자 어떤 이런 분들에 의해서 이런 기술들이 A라는 걸 도입하면 더 효과적일 텐데 싼 가격에 B라는 것들을 더 비싸게 도입해서 더 효과적이지 못한 그냥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것들이 좀 개선될 수 있으면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지능형 영상 분석이 세계에서 그 선두 주자로서 많이 발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부장님 답변 중에 조금 제가 추가로 질문을 드리면 지금 안전이든 방범이든 또는 뭐 사고 예방이든 긴급 대응이든 간에 보면 기본적으로 이 지능형 CCTV의 운영 주체는 기초지방정부지 않습니까? 우리 서울대로 말하면 관악구 또는 이태원 같은 경우는 용산구, 서초구, 강남구 이런 이 자치구 기초지방정부인데 이 소방 구조 구급은 또 서울특별시 소방방재본부 소속이지 않습니까? 근데 또 전체적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 주신 행안부의 안전본부는 또 그 안전본부와 함께 경찰청이라는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지방경찰청에 또 이제 지역 단위의 경찰서가 실제로 방범이나 사고할 때 경찰이 이제 출동하고 그러니까 이게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정부와 기초지방정부가 이 지금 통합형 이 지능형 CCTV의 예방 기능이라든지 대응 기능에 이 중층적으로 묶여 있잖아요. 묶여 있는데 그러면 좀 이 중앙정부의 역할이나 또는 서울시 같은 광역정부의 역할 또 이 지방정부의 역할이 좀 이렇게 다른 건데 본부장님 보시기에 어디가 좀 주도적으로 하고 다른 데는 좀 그걸 지원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지 그런 외국에서 우리가 참조할 만한 사례가 혹시 영국 같은 데 있다면 오히려 영국과 또 우리는 또 체제 자체가 행정체제가 조금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장관 이 민간의 전문가가 보시기에는 가장 효과적인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정부와 기초지방정부의 역할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고 다음 질문 받으시죠. 교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현재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스마트 시티의 통합 플랫폼이라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 통합 플랫폼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지자체 관제센터에 있는 영상들을 경찰이나 소방서나 또는 군에서 영상을 공유해서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 통합 구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예전에는 어떤 영상을 반출을 하게 되면은 그에 대한 승인 절차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해서 그 영상을 어떤 사고가 일어났다라고 해도 경찰이나 소방에서 그 영상을 요청을 하는 데까지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또 서로가 관리하고 있는 어떤 네트워크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 네트워크를 서로 침범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해서 그러한 것들을 손쉽게 보기 위해서 통합 플랫폼이라는 서비스를 만들었고 그 통합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해서 어떤 네트워크망 구성의 어떤 공유망을 만들어서 망 연계라고 하죠. 그런 망 연계를 통해서 영상들을 쉽게 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문제점이 제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실제로 그렇게 환경들을 구축해 놓고 이러한 플랫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한다라는 점인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민간 자격증으로 관제요원 그 기능사 자격을 현재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는 관제센터에 근무하는 요원들이 아무 자격도 없는 요원들이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원들은 그냥 면접을 통해서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출근해서 그냥 영상만 거의 그냥 뭐 무의미 없이 바라만 보는 거죠. 예. 실제로 그렇게 해서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급하게 대처를 할 수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영국 같은 경우는 벌써 10여 년 전에 어떤 그런 관제센터 요원들이 근무를 했을 때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요원들만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이미 법규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조건들을 갖추고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실제로 관제센터에 근무함으로써 전문적인 인력들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환경은 만들려고 막 노력은 하지만 실제로는 거기서 근무하는 실무자들이나 전문가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선 사업들을 정부에서 역할을 안 해주기 때문에 민간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인 질문하기 전에 우리 전 박사님 한번 질문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흥정보사의 정책연구센터 전용환 박사입니다. 네, 오늘 정말 흥미로운 발표 정말 잘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정책 거버넌스와 규제 전반에 대한 너무 좋은 질문과 너무 좋은 답변을 들으면서 좀 제 이해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자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되게 좀 흥미있는 주제여서 제가 좀 재난 쪽도 좀 관심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 제가 질문을 3개 준비했는데요. 이제 간단하게 하나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좀 규제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아까 물론 저희 김도욱 교수님께서도 여쭤보셨지만 전 좀 하드웨어 관련된 규제 관련된 질문 하나 드리고 싶거든요. 제가 일단 굉장히 짧게나마 알고 있는 정보로는 이런 그 영상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영상의 소스의 화질과 품질에 대한 문제일 텐데, 제가 잠깐 찾아본 바로는 일단 2014년에 CCTV 가이드라인으로 공공분야 CCTV에 대해서는 화소 기준으로 130만 화소 이상의 CCTV가 설치되도록 규제를 하였고, 새로 설치된 것들은, 그리고 그 이전의 것들도 소급 적용을 해서 2년 내에 새로 만들도록 규제를 하였거든요. 근데 영상의 품질이라고 하면 화소도 있지만 사실은 실제 해상도라던가 비트레이트 관련된 문제들이 있을 것인데, 특히 비트레이트 같은 경우는 아까 보여주셨던 그 폭행이라든지 어떤 행동 기반의 분석을 할 때는 이 영상이 얼마나 많은 그 프레임이 잡히는가가 또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세부적인 규제가 좀 만들어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간 전문가 입장에서 현재 수준의 이 AI를 활용한 영상 분석이라든지 이런 데 필요한 최소한의 이런 그 하드웨어 성능이 2014년 기준보다 얼마나 높아졌는지, 그리고 현재 공공 분야에 설치되어 있는 CCTV들이 거기에 얼마나 그 기준에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사님의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제로 반복용 CCTV가 설치가 대부분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딜 가더라도 대부분 다 비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현재는 2014년 기준과 따졌을 때 130만 화소 기준에서 현재는 200만 화소 기준으로 완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현재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500만 화소 이상의 카메라들이 많이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신 트렌드로는 또 4K 카메라가 또 많이 설치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영상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화질이 좋으면 좋겠지만, 그 화질을 방문 CCTV가 구석구석 5m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는 이상은 영상의 어떤 얼굴을 분석하기는 굉장히 좀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드웨어적으로는 현재 대부분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많은 그 고도화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또 좀 제가 추가적으로 보완을 하면 다음 질문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먼저 설명을 하나 드리면은,
우리나라의 그 반복용 CCTV, 그러니까 지자체에 설치되는 CCTV는 모두 그 TTA라는 어떤 인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TTA 인증을 통해서 지자체에 설치되어 있는 CCTV들이 어떤 정보나 영상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게 이제 어떤 펌웨어적으로 우리나라의 기준에 맞게 설정을 하는 거고요. 최근에 그 국방부에서 그 중국산 CCTV를 사용함으로써 전면 교체하는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됐는데 그 이유가 중국산 CCTV, 즉 중국에서 제조한 중국 칩을 이용하고 중국에서 제조한 카메라를 우리나라로 가져와서 실제로 설치한 이런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지자체에 들어가는 CCTV들은 TTA 기관에서 TTA 인증을 받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낙찰받은 업체가 그런 TTA 인증을 받은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을 설치함으로써 그런 사고가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그 TTA보다 내년 4월부터는 좀 더 강화된 인증이 이제 바로 법규로 시행돼서 이제 인증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또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신경 쓰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좋은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두 번째 질문은 그리고 이제 아까 김도혁 교수님께서는 어떤 그 중앙정부, 광역지자체 그리고 기초지자체 사이의 거버넌스 얘기하셨는데 저는 좀 재난이나 어떤 사회안전, 공공안전의 개념을 접근을 하다 보면 사실은 공공과 그 사적 영역의 연계도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그 뉴스 사례도 보여주셨지만 예를 들어 범죄자 추적이라든지 어떤 재난 상황에서 이제 영상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기사가 나오면 보통 문제가 나오는 것들이 어떤 그 도로나 공공 영역의 CCTV는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지만 그 사이사이에 있는 사각지대라고 하면 사유지 내에 있는 것들 그리고 사유 도로 내에 있는 CCTV의 하드웨어의 한계나 또는 장비의 한계로 인해서 다른 여러 문제가 있는데 민간 전문가 분이 보시기에 현재 이 공공과 그리고 이제 사기업에서 활용하는 이 CCTV 관련된 규제나 특히 이제 뭐 다중 밀집 시설이라고 하는 여러 뭐 교회라든지 또는 뭐 실제 뭐 스타디움이라든지 공연장 같은 이런 공연장에 대한 규제들이 또 따로 적용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간과 공공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러니까 믹스 그러니까 이렇게 뭐 실제 구매를 하고 운용하는 시점에서 두 번째는 전문가분이 보시기에 이런 그 사적 사유지로 인한 공백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좀 대처하려고 하고 계신지 그런 분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예산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공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고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떤 예산 투입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지만 민간에서는 사실 그런 투자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하지만 민간에 설치되어 있는 CCTV 같은 경우에도 요새는 기본적으로 지능형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요. 한 예로 이야기를 드리면 사실 이제 예산이라는 게 민간과 공공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간단히 잠깐 설명드렸지만 A라는 제품이 정말 값도 싸고 좋은 제품들이 있지만 공공은 이 제품을 굉장히 비싸게 사는 경우도 있고요. 네, 정말 안 좋은 시스템인데 이거를 민간에서는 또 더 비싸게 주고 살 수도 있습니다. 반대적인 입장이 또 생길 수도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을 통제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국내 이제 ADT나 캡스, S1 같은 어떤 대기업들의 어떤 지능형 CCTV 민간에 설치하는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기업들을 제외하고 비슷한 수준의 기술을 갖고 있으면서 값이 싼 중소기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소상공인들을 공략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한 예로 어떤 매장 앞이나 매장 안에 CCTV를 설치하고 그 지능형 영상 분석을 예산을 줄이기 위해 통째로 그 중소기업에서 관리를 해줍니다. 예. 근데 그 영상을 볼 수는 없고요. 법적으로 볼 수는 없고 그거에 대해서 영상 분석을 해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야간에 불을 꺼놨는데 사람이 침입하거나 어떤 움직임이 감지되었을 때 어떤 소상공인 주인에게 알림 서비스를 해서 영상을 보여주는 거죠.
예, 이런 서비스들을 많이 되어 있는데 사실 방금 박사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어떤 공공과 민간의 그런 갈등들을 어떤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예산적인 거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잘 결합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말씀해주신 대로 아무래도 이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민간 공공의 어떤 그 필요성을 느끼는 차이도 있고, 그러니까 수준 차이도 있고, 예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공공에서 어떤 규제를 통해서 행동을 제약하면서 그와 동시에 보조금과 같은 인센티브를 조금 활용을 해서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요. 아까 잠깐 이제 이사님께서 잠깐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데이터 관련된 문제입니다. 데이터라고 하면 데이터 자체의 관리에 대한 문제일 텐데요. 한 측면을 보면 일단 이게 CCTV의 영상이 굉장히 이제 고화질이 되면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관리하게 되는 게 첫 번째 측면이고, 두 번째는 이 데이터가 본질적으로 개인정보 데이터라는 부분이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측면에 대해서는 이 데이터 관리가, 그러니까 제가 CCTV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언뜻 알기로는 대부분의 경우 이제 휘발성 데이터로 몇 개월 이상, 며칠 이상이 된 데이터는 자동으로 이제 지우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게 예를 들어 30일 내에 지운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거대한 데이터를 관리하게 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자체 네트워크를 데이터 네트워크나 서버를 구축한다거나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이나 아니면 타 데이터 관리 업체와의 연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먼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일단 이렇게 영상 분석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CCTV 영상만 보고 얼굴을 식별하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사회적 담론이 CCTV 영상에 대해서 내 얼굴이 잘 찍히진 않지만 이게 사회를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합의가 만들어져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영상 분석을 하게 되면 결국 데이터 라벨링이 좀 더 깊은 수준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나의 행동이 관측되고 나이가 움직인 것들이 이벤트로 측정이 되고 이게 결과적으로 어딘가에 보고가 되고 잠시나마 축적이 되는 그런 어떤 속성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런 그 데이터 분석과 라벨링에 대해서 이 민간 전문가 입장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우려나 아니면 미래 방향성 같은 부분에 좀 이제 말씀을 나눠주세요. 일단 첫 번째로 그 데이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은 민간에서는 사실 그런 데이터에 대한 양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금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해서 굉장히 많은 양이 있더라도 물리적인 어떤 하드웨어가 없어도 영상들을 지속적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공공기관인데요. 네. 공공기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을 쓸 수 있도록 되어는 있지만, G클라우드, 그러니까 공공기관을 위한 클라우드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클라우드를 쓰기 위해서는 실무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보안이나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써야 되는데 대부분 그런 것들을 많이 꺼려 합니다. 네. 그런 것 때문에 대부분 하드웨어 구축을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 영상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영상 분석이 들어오게 되면 분석 서버 한 대당 맥스 50대 정도 영상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100개의 카메라를 영상 분석한다라고 하면 서버가 2대가 들어와야 되는 거 있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게 됩니다. 근데 서버가 들어오면 그러면 그냥 서버만 들어오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서버를 보관할 수 있는 어떤 서버실의 어떤 장소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해서 공공기관에서 꺼려지는 것들이 예산을 잡더라도 영상 분석 서버는 있지만 그런 하드웨어적인 것들 때문에 많이 도입을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한 예로 500채널의 영상 분석을 도입을 하고 싶은데 서버를 둘 공간이 없기 때문에 영상 분석 서비스 도입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50개 정도만 도입하는 경우도 있고요. 나중에 어떤 이런 서버실을 확장을 시킨다라고 하면 그때 예산을 투입해서 또 어떤 영상 분석 시스템을 늘리겠다. 이런 분위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을 하려면 G클라우드를 사용했을 때 어느 정도
정말 실무자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규제를 좀 풀어줄 수 있고 정확하게 그런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가이드를 제안해 주는 게 역할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첫 번 질문에 답변하면서 TTA 말씀하셨는데 TTA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오래된 우리나라의 이 통신기술, 정보기술 분야의 공식적인 국가의 이제 공인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TTA 하는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인 공공기관이라는 것 제가 말씀드리고, 혹시 연결되신 분 중에 본부장님한테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저도 한 2개 정도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오늘 너무 발표 잘 들었고 되게 재생령 CCTV 관련해서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는 기본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재능형 CCTV 시스템 개발하실 때 사실 머신러닝 모델을 좀 훈련시켜야 될 것 같은데 그때 어떤 식으로 이제 했는지 어떤 데이터를 사용했는지가 궁금한데 예를 들어서 좀 양질의 데이터가 있고 그걸 계속 학습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또 영상 데이터를 수집할 때 좀 아까 전에 움직임이나 아니면 얼굴이나 이런 개인 정보가 좀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데이터를 뭔가 처리할 때 있어서 법적 문제를 좀 어떻게 피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궁금했고요. 또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10시간, 사람이 10시간 찾을 거를 사실 그 AI는 한 5분 만에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이라서 되게 저는 도입되면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민간의 영역에서 예를 들어 시민사회 영역에서는 이런 CCTV의 과도한 감시로 인해서 뭔가 권리가 침해당할 수도 있다는 그런 주장들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 감사하고요. 일단 방금 질문 주신 내용이 아까 박사님께서 질문하신 내용하고 아까 제가 두 번째 질문하고 좀 겹치는 내용이 있어서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처음으로 주셨던 질문 중에 하나가 영상 분석을 할 때 데이터 처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소스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오늘 그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면 시간이 정말 너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사실 제가 자료를 이 정도로만 준비를 했는데 영상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량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량을 기술적으로 들어가면 대부분의 이 딥러닝, 신경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YOLO라고 하는 어떤 기술이 있고요. CNN이라고 하는 기술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들이 대부분 사회의 오픈소스로 많이 지금 나와 있고요. 이 오픈소스를 통해서 이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하느냐에 따라서 기술력이나 오차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많이 개선해서 잡아내느냐. 사실 이런 것들이 기술력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혹시 나중에 제가 명함을 드릴 테니까 혹시 답변이 궁금하시면 제가 자료를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중에 하나 중에 아까 그 어떤 얼굴이나 이런 영상이 나타났을 때 자기 얼굴들이 노출되었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이제 그거는 우리나라의 어떤 법규와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우리나라의 영상 분석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떤 얼굴에 대한 노출, 그러니까 자기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법규가 없습니다. 그래서 범인을 잡아다는데도 얼굴로 인식을 하게 되면 횡단보도에 바로 CCTV가 설치가 돼 있거든요. 찾기를 건너기만 해도 이 사람이 누구다라는 걸 동선을 추적해서 바로바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동의 없이 얼굴을 마음대로 찍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얼굴에 CCTV 영상에 얼굴 마스킹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그것도 하나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능형 영상 분석에 들어가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 법규 문제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의 지능형 영상 분석이 더 한 단계 도약할 수 없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법규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사실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고요. 어떤 제도에 따라서
변경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얼마나 어떻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도를 풀어주느냐 또 규제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틀려질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그 답변 중에 오픈소스로 많이 나와 있는 건 기술은 딥러닝 관련 기술은 많이 나와 있는데 어쨌거나 뭐 딥러닝을 하면 학습 데이터는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아까 전에 얘기한 그런 이 통합 그 시스템 같은 거 하기 학습 데이터는 그러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좀 제공을 받았나요? 실제 그거를 학습 데이터를 뭐 민간 차원에서 그거를 뭐 축적한다든지 이러지는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데이터를 정부에서는 갖고 있지는 않고요. 그런 데이터들은 다 민간에서 이제 사업으로 제공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아예 그런 영상 분석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건 없습니다. 네. 비용을 좀 지불해서 확보하나요? 아니면 서로 이렇게 데이터를 주고받나요? 아니면 하나의 뭐 풀이 있어가지고 다 각자 그 풀에 넣고 같이 쓴다든지 뭐 그런.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뭐 중국 아까 분에 얘기하셨지만 중국이나 이제 몇몇 나라 같은 경우는 데이터 거래가 체계화돼 있잖아요. 제도화돼 있고 법적 보호를 받고 하는데 우리는 물론 이제 지금 뭐 KT 데이터, 통신 데이터라든지 카드회사 데이터 같은 것들이 일부 판매가 되지만 또 그걸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 같은 게 데이터 진흥원 같은 데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데이터가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이른바 거래 시장 기반 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지금 부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간의 데이터가 많다 그러셨어서 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경험이나 경로를 취하셨는지 한 말씀 주시죠. 일단 지금 질문 주신 내용을 들어보면 일단 아까 영상 분석과 빅데이터는 전혀 다른 구분을 두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영상 분석은 영상의 어떤 분석을 하기 위한 어떤 기반의 그런 소스를 개발하는 거고요. 지금 아까 이제 질문 주신 것과 교수님께서 질문 주신 거는 어떤 빅데이터 기반을 활용해서 영상 분석을 한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영상 분석을 하는 건 아니고 영상 분석을 함으로써 빅데이터가 쌓이는 거죠. 네. 그래서 영상 분석으로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사람이 지나갈 때 남자인지 여자인지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이런 분석을 통해서 데이터가 쌓이는 거고요. 그 데이터가 쌓이는 데이터들을 통해서 어떠한 영상 분석이 아닌 다른 분석,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어떤 다른 곳에 이제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 거지. 사실 그 질문이 그런 빅데이터를 통해서 영상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영상 분석을 통해서 빅데이터를 감사합니다. 자, 오늘 뭐 시간이 벌써 이제 한 시간 10분 정도 경과됐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부장님 꼭 우리 이게 이제 오늘 들어오신 분도 있지만 녹화 영상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 컨텐츠를 유튜브에 올리고 할 텐데 이런 거는 꼭 내가 좀 얘기를 해야겠다. 그거 있으면 한두 가지 하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떤 영상 분석에 대한 그리고 또 스마트 시티의 구축에 대한 실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사실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은 발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에 따라서 저도 이제 어떤 정책적인 것과 재난 안전에 대한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현재 이제 저도 정책대학원에서 사회안전행정을 전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실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취약한 점은 어떤 정책을 마련해 놓지 않고 사건이 터졌을 때 그걸 수습하기 위해서 예산을 만드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해외에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을 미리 파악해서 정부가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구축을 해놓으면 이런 어떤 진짜 우리나라의 이태원 참사나 또 다른 이런 진짜 처참한 어떤 2차 사고나 이런 것들이 발생 안 한다라고 저는 생각할 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고 난 뒤에 급하게 예산을 만들어서 각 지자체마다 지능형 영상 분석을 도입하고 지능형 영상 분석을 통해서 인파 관리를 하고 사람들이 모였을 때 어떤 해산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 구조를 만들었는데 이거를 정말 짧은 시간 내에 만들었습니다. 국가에서. 예. 거의 8개월 만에 이런 시스템 구축을 하게 만들었거든요. 실제로 8개월 만에 이런 시스템 구축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 실제로 이런 시스템 구축을 하는 업체들은 급하게 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싸고 아무 솔루션이나 도입을 해서 지자체에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효과를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점들을 미연에 우리나라에서는 꼭 이런 사고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라는 어떤 안전 불감에 대한 것들을 좀 미리 해소하고 그런 사건들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어떤 전문가들이 나서서 그런 기획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이 재난이나 또는 안전 관련 정책이 있어가지고 사고 후에 약방문 하듯이 솔고 외양간 고치보면 고치는 것도 차분하게 기본을 다지면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뭐 급속도로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효율이라든지 낭비라든지 오히려 어떻게 보면 효능성 없는 그런 대책으로 거치는 게 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안전이나 이 재난 대응 관련해서는 좀 더 선제적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체계를 갖추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행정정책학자로서 또 우리 정보부장님 얘기하시는 거에 크게 공감하면서 오늘 우리 지능정보사회 정책연구센터 기획포럼을 마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특히 정주영 본부장님 아주 좋은 발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